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소식 전문가 두 분 더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광일 동양대 국방기술대학 학장, 박희락 국민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실장님, 지금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저희가 계속해서 뉴스를 좀 시청자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 최대 고각 그리고 어디까지 날아갈 수 있는지 미국이 어떤 식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난 7월 28일 날 있었던 요번에 발사했던 ICBM과 유사했던 화성 14호하고 두 개를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예. 그때 이제 대략 한 3,720m 가까이 고도가 올라갔거든요. 예, 킬로미터 말씀. 예, 3,722km. 그러니까 이번에는 4,500km까지 갔다니까 약 한 800km 정도 고도가 더 상승이 되었다. 예. 라고 하는 이제 기술적 진보는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 표면상으로 나온 그 통계치로는 그만큼 높아졌다는 거죠. 예. 그 높아졌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걸 갖다가 이제 정상 각도로 발사했을 경우에 미국 본토의 어디든지 타격할 수 있는 예. 그런 하여간 사거리는 일단 구비했다. 그러나 이제 지난번 발사했을 때 여전히 문제가 되었던 이 재진입할 때의 그 능력, 예. 그다음에 재진입하고 나서의 그 종말 유도 기술 예.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완전히 다 이번에 보완이 됐느냐 하는 것은 이제 아마 그 한미 정보 당국에서 이번 미사일이 쏘고 난 다음에 정밀하게 분석해서 아마 검증을 다시 한번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만은 어쨌든 약 4개월 정도의 시간을 뒀고 예. 발사를 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진일보된 것이 아니냐. 또 그것은 분명히 미국한테 위협이 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9월 3일 날 예. 두 달 전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면서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고 하였고 위력도 사실은 상당한 정도의 규모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가 미사일과 핵실험한 것이 합해진다면은 예. 사실상 미국으로 봐서는 상당히 위협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기술적으로 진일보한 게 맞다면 75일 동안 뭔가 잠잠했던 거는 숨고르기였기보다는 뭔가 그동안 내부 시간표에 따랐다 뭔가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사실 지금까지 북한은 다 그래 해왔습니다. 네. 우리가 괜히 주관적으로 기대를 갖고 북한이 좀 미사일 준비할 때 뭐 조용하다 뭐 이렇게 추측했을 뿐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분석해온 방법, 시각 이걸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 계속 우리는 북한의 어떤 시험 발사라든지 핵실험이라든지 또는 뭐 다른 이제 도발적 행위를 어떤 남북한 간의 메시지나 또 미국 간의 메시지와 계속 연관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것은 북한이 나름대로의 목표를 갖고 계속 노력하는 것 같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북한이 최종적으로 뭘 하려고 그러느냐. 순간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북한이 지금 부산을 가려고 그러느냐 아니면 대구를 가려고 그러느냐 아니면 대전을 가려는 거냐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예.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쭉 드러난 걸 보면 결국 제 생각에는 북한이 이 미사일을 그 ICBM까지 완성을 해서 핵무기로 타격할 수 있다 미국 위협한 다음에 사실은 이제 이 한미동맹을 이제 차단시키고 나중에 이제 한반도 공산화를 추구하는 거 아닌가. 예. 이게 사실 이제 뭐 태영호 공사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이제 뭐 사실 다수 학자들도 그렇게 해요. 미국에서는 사실 상당수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만 이제 사실 북한이 체제 유지로 또는 이제 뭐 국제사회에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그 시각은 조금 더 이제 좀 수정될 필요가 있다 이런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리용호 외무상이 그 저번에 유엔에서 한번 했던 발언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 화성 14형을 이야기를 했고 태평양 상공에서 떨어뜨리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뭐 더 큰 이야기도 했는데 결국은 그 이야기가 어느 정도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말했던 그 위협이라고 했던 것들 이런 게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불안감을 느낀다는 표현은 더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건 지금 상황은 기존에 했던 대비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우선 북한의 위협 자체는 이제 그 이용호뿐만 아니고 예. 핵실험을 하고 나서도 그랬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나서도 계속 했던 얘기는 빈말이 아니다 예. 하는 것을 어떤 형태든지 보여줄 것이라는 그런 예측은 사실 되어 왔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제
그 이 소위 ICBM 미사일 발사를 결행을 한 것도 예. 그런 차원에서 자기들의 어떤 그 구두 수사적인 위협은 실제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예. 적절 시점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차원에서 이제 북한의 위협이라는 것은 사실상 대단히 임박하고 현실적이고 우리에게는 사실은 뭐 우리뿐만 아니고 한반도뿐만 아니고 사실은 동북아하고 세계 전체가 사실은 위협을 주는 거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런 위협은 뭐 미국의 위협뿐만 아니고 사실은 세계 전체가 어떤 공동의 위협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그 점은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단지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예. 이런 문제는 사실은 조금 답답합니다. 네. 답답한 측면이 있고 사실은 뭐 NSC를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어떤 외교적이라든지 뭐 어떤 그 정부의 어떤 강력한 항의 성명 정도였지 예.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은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참 정부의 대응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지만은 사실 지금 이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데서 우리가 다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군의 이 대응, 육해공 합동으로 대응을 한 건 어느 정도 그래도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했던 발언 중에 제가 이 부분에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부분이 그 미국이 선제 타격을 염려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워딩은 제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두고 이 이야기를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사실은 북한이 미사일에 고폭탄을 탑재해서 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사일은 80년대부터 계속 있었으니까 우려하는 건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결합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먼저 군인들이 군대가 이제 지금 이제 상당히 이 나름대로 이제 조정된 협조된 그런 대응을 한 것 같은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고 나서 우리가 보복을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예. 핵미사일과 우리의 재래식물 비교가 안 되니까. 사실 우리가 킬체인이라는 것도 그 명백한 징후를 미리 알아서 타격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미리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줬어야 했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지난번 9월 15일 또 6분 후에 됐지만 이번에서 6분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대응 이 순간 이 더 빨라졌다면 이제 우리가 미리 때릴 수도 있었다. 그러면 이제 북한이 더욱더 이제 긴장을 했지 않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안보상 우려하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 옵션을 스스로 제한해 버릴 수가 있다. 우리가 미국의 선제 타격도 좀 막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우리는 선제 타격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또 미국도 우리가 계속 일방적으로 군사행동 모아하겠다 하는 거니까 북한으로서는 그런 자기가 방어해야 될 상황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미국이나 또 다른 그 전문가들이 put all options on the table이라는 것은 모든 대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겠다는 것은 북한한테 그만큼 많은 사항을 고려해서 이런 공격적인데 이 영향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사실 이제 새벽 3시에 쐈지 않습니까? 17분에 쐈다면 그 낮에 쐈을 때보다는 훨씬 더 관찰 능력도 제한됐을 것이고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거 자체가 사실 미국이 선제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취약한 시간을 고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문 대통령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메시지가 북한한테 주는 점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우리도 미국처럼 put all options on the table. 모든 대안을 강구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좀 더 이 적극적인 그런 방안도 포함시킴으로써 북한을 좀 더 자제하는 게 그게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 이야기도 하셨는데 지역도 사실 평안남도 평성인데 이곳에서 처음 쏘기도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정보가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혹시 이 지역에 대해서 뭔가 설명해 주실 부분 있으신가요? 이제 이동 발사되니까 뭐 아무데나 이제 뭐 쏠 수 있는 거죠. 뭐 거기도 사실 이제 그 근처 평양 근처니까 그 지역 자체는 큰 문제가 안 되고 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전에 이제 북한의 탐지 장비들이 많이 이동을 하고 이 교신량도 많이 늘어나면서 북한이 미사일을 탐지한다는 거는 대부분이 파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실제 새벽 3시에 발사하는 순간에는 사실 우리 한국은 이제 상당히 그 미리 딱 안 것 같고요. 미국은 저 CNN 보도를 보니까 이제 30분에 탐지했다 그러거든요. 사실 그러면 13분 정도 지난 상황인데 그 발사하려고 할 조짐이 있다.
이거는 전부 다 파악을 한 것 같고 예. 그 순간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그 자체는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동식 발사되고 또 이동식 발사 아무데나 이제 사실은 이제 뭐 또 그 쏠 수가 있고 또 제가 보도를 보니까 이번에는 액체 주입 시간을 이제 설치해놓고 주입하던 것을 먼저 주입을 해서 수평으로 주입을 해서 바로 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동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는 점점 북한은 우리의 선제타격과 같은 그런 이 적극적인 방책까지도 봉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점점 더 위협이 된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을 한 것이 확실하다면은 예. 시간과 장소는 이제 의미가 없는. 큰 의미가 없다. 예. 어디든지 이동식 발사대를 갖다 놓고 발사하면 되고 시간도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이제 그 발사 시험 시간대는 새벽 아침 시간대, 아침 예. 6시, 7시, 한 8시, 10시 그 정도 시간대였거든요. 그때가 이제 가장 일기로 보면 기상 조건이 안정적인 그런 여건이었기 때문에 대략 비가 오지 않고 눈이 오지 않으면은 그 시간대에 맞춰서 쐈는데 그 패러다임이 이제 깨진 것이 지난번에 화성 14호를 쌀 때는 11시 40분인가에 사격을 했습니다. 예. 자정 직전에. 이번에 새벽 3시가 지나고 나서 3시 17분에 쐈으니까 이제 뭐 자정이든 새벽 이런 시간이든 낮 시간이든 이게 이제 별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더 북한의 미사일 능력과 발사 이런 것들은 예. 과거보다 어쨌든 진일보 해가고 있다. 여기에 이제 위협의 강도가 더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더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북한이 사실 뭐 미사일이 굉장히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르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이게 정상 각도로 발사를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사실 대기권 재진입이 상당히 어려운 거고 또 정상 각도로 가면 그 더 어려운 거고 그리고 대기권 재진입을 했다고 해도 정말 원했던 목표 지점에 타격을 하는 건 또 어려운 거고. 근데 그런 건 사실 우리가 아직까지는 확인을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뭐 정보 분석을 이제 우리뿐만 아니고 예. 이게 통상 미사일을 발사하고 나면은 한미 정보 당국이 공유를 해가지고 자료를 예. 공유해가지고 같이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결론을 도출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대륙간 탄도탄으로서 미국이 위협을 느낄 정도의 속도를 가졌느냐. 그 예. 속도라는 것은 최소 마하 20 정도는 넘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지난번 사격을 할 때도 대략 마하 뭐 15 정도 왔다 갔다 했던 그 정도로 볼 때는 그 이 ICBM으로서 갖춰야 되는 그런 이 속도 예. 이것은 아직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걸로 봤었고 재진입과 그다음에 이제 그 종말 단계에서의 기술도 그 문제가 있었던 걸로 봤거든요. 예. 이번에도 지금 그 일본 조금 전에 그 자막에서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방위상 얘기에 예. 따르면은 탄두가 3개로 떨어졌다고 예.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3발을 쏜 건지 아니면 쪼개진 건지. 쪼개진 건지 아니면 다탄두로 정말 아주 기술이 예. 고도화돼 가지고 다탄두로 해서 한 발을 쐈지만은 3개로 분리돼서, 날아간 예. 건지가 명확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분석이 되고 또 그것은 제가 볼 때 사격은 우리 지역 한반도에서 했지만 떨어진 것은 사실은 일본 지역에 가까웠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그 정보가 분석하는 거, 또 미국에서 분석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같이 종합을 해가지고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과연 얼마만큼 기술적 진보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아마 조금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대북 정책 변화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비교적 차분한 반응 보이고 있거든요. 역시나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보완점이 필요하다, 좀 이렇게 일단은 보는 걸까요? 저는 2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대부분의 미국 전문가들도 지금 이렇게 그 빨리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데 지금 그걸 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이제 대개적으로 ICBM급으로 쏠려면 탄두가 이제 아무리 줄여도 사실 500kg 이하로 이 핵무기를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 핵무기를 실으려면 500kg의 탄두 무게를 쌓아 올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난번 이제 뭐 화성 14형을 7월 28일 쐈을 때도 그거를 탄두를 굉장히 줄였어. 가볍게 해서 우리가 돌팔 매질 할 때 무거운 건 짧게 나가고 예. 먼 건 멀리 나가자, 가벼운 건 멀리 나가잖아요. 그렇게 한 거는 그 쉽게 말하면 조금 가짜 탄두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럼 그것도 이제 미국 대선 충분히 보고받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첫 번째 하나는
기술적 진보가 그렇게 걱정할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받고 이제 판단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우리가 뭐 군사적 옵션이라든지 경제적 옵션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되고 있고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 이제 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 이런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 국제사회가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예. 지금 국제사회가 지금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구는 유엔이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 유엔은 이제 나쁜 나라가 있을 때 제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경제적 제재까지 하는 게 41조고요. 예. 42조가 군사적 제재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전쟁 때 이제 42조에 의해서 유엔군이 파견됐거든요. 이제 북한에 대해서 지금까지 경제적 제재를 해봐야 사실은 제한되고 중국이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한 한계가 있고 계속 도발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 42조에 대해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이 반대하든 안 하든 간에 42조에서 뭐 북한에 대해서 실질적인 물리적인 제재를 가하자는 거죠. 예. 예를 들면 그것이 꼭 뭐 군사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해상 봉쇄도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또 이제 옛날에 무슨 그 노플라이 존이라고 그래서 항공기 그 예. 운행을 막 제한했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노 미사일 존 이렇게 해서 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제한한다든지 조금 더 이제 북한한테 계속적으로 이제 떠들고 말겠지 하는 그런 인상을 주어서는 도발을 자제할 수가 없으니까 좀 더 한 단계 진일보된 그런 논의로 조금 이제 그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중국, 미국 그리고 지금 러시아도 반응이 나왔는데 뭐 국제위원회인가요? 거기서는 아니 지나치게 미국과 한국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뭐 훈련을 하고 그러니까 북한이 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입장은 이제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러시아는 뭐 사실은 이제 그 중국만큼은 뭐 조금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한반도 긴장을 격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면서도 양쪽을 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미사일을 또는 핵실험을 하지 마라. 예. 그다음에 한국에 대해서는 이 한미연합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북한에게 너무 어떤 과격한 인상을 주지 마라 뭐 하는 이런 쌍중단이 그런 그것을 찬성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중국의 입장을 두둔하는 그런 입장인데, 예. 제가 볼 때 사실은 한미연합 훈련이라는 것은 그건 어느 군대든지 가장 기본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한미연합 훈련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그거는 어불성설이. 예, 어불성설이고 우리한테 도저히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예.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중국은 지금 알기로는 아직까지 반응이 안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좀 비슷한 입장 내놓을 거라고 보시나요? 예. 저는 뭐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미련을 저는 갖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중국한테 기대도 많이 하고 사실 우리가 굉장히 그 많은 양보도 했지 않습니까? 네. 이번 사드에 관해서도 사실 우리가 사과를 받아야 될 입장인데 사실은 참 어떻게든 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걸 보면 사실은 중국은 이 분단 상황 또 분단에서 남북한이 이렇게 대결하는 상황을 오히려 즐기고 있지 않나. 특히 북한이 미국을 괴롭혀준다는 데 대해서 오히려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점에서 아까 러시아도 질문하셨죠. 저는 러시아도 배를 타려고 하지 않느냐. 이 보니까 북한을 이용해서 미국한테 양보를 얻어내거나 미국을 괴롭히는 게 자기들한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사실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북한 문제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 기간 동안에 관세를 2배로 올리겠다고 무역 보복을 한다고 그랬지만 안 하게 됐고 지금까지 오히려 중국이 큰 소리 치는 형국이 예. 됐습니다. 그거를 러시아도 저는 이제 뭐 카드를 활용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저는 우리가 좀 더 이제 한미 동맹을 강화를 해서 이런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북한을 방치하다가는 한미 동맹만 강화된다. 또는 한미일 이런 군사 협력이 강화될 수도 있다. 그래서 북한을 좀 자제시켜야 되겠다. 이런 그 전략적 판단에 이르도록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광일 동양대 국방기술대학 학장 그리고 박휘락 국민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